(6월 29일) 수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87년 6월 29일, 지금부터 29년 전에 당시 민정당 대선 후계자인 노태우 전 대통령은 6.29 선언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6.29 선언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고 자신을 던졌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살만해지니까 이제 절차적 민주주의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를 요구하고 군부 독재를 반대하는 시위가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거리를 메웠습니다. 그리고 이한열 씨가 죽음으로써, 한마디로 박종철 씨가 죽음으로써 이제 그런 전 국민의 분노를 이끌어내어서 이 대통령 직선제 체제를 끌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대통령 직선제가 소중하다고 거리에서 투쟁한 사람들이 이제는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하자는데 적극 주장하거나 동조하거나 침묵을 하고 있고, 좌파 진보 진영의 논객들이나 매체들도 개헌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사이에 대한민국에 뭐가 바뀌었습니까? 결국 지역적으로 호남, 이념적으로 진보 계층이 단독으로 집권하기에 어려우니까 이제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통해서, 다당제를 통해서 영구적으로 집권에 숟가락을 올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데 동의하는 겁니까?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대통령 직선제가 유지되어야 되고요. 4년 중임제도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 같은 현실에서 현역이 아무리 멍청하고 엉망이고 부패했다 하더라도 파퓰리즘으로 다시 당선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고, 또 대통령이 첫 4년을 나머지 재임 4년을 하기 위해서, 중임을 하기 위해서 국민을 향해서 얼마나 쇼를 할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단임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무슨 영화 제목 같은 이야기인데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영국의 브렉시트와 관련해서요, 지금 잔류 진영이 탈퇴는 곤란하다, 그래서 거리에서 탈퇴 반대 집회가 열리고 인터넷에서 잔류 청원, 재투표 청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00만 명 가량이 현재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레미 헌터 보건장관은 재투표를 실시해야 된다 주장하면서 EU와 탈퇴 조건을 협상한 뒤 그 안을 가지고 국민투표 또는 총선을 실시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브렉시트가 벌어지면 영국과 EU가 피해가 둘 다 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영국이 EU에서 양보를 얻어내고, 그 양보를 가지고 재투표를 실시해서 EU를 탈퇴하기로 한 결정을, 우리가 이만큼 양보를 얻어냈고 탈퇴하면 우리도 타격이 너무 크니까 봐봐라, 탈퇴하자고 감정적으로 움직일 때하고 실제 이제 탈퇴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지냐, 혼란스러워지냐라는 이야기를 이제 협박으로 끄집어내면서, EU는 우리한테 이만큼의 양보를 더해준다니까 이 선에서 이런 조건을 가지고, 양보를 얻어낸 조건을 가지고 다시 한번 투표에 붙여서 그래도 탈퇴하자고 되면 탈퇴하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잔류하자고 되면 잔류하자, 이렇게 되면 뭐 불과 120만 표 차이로 벌어졌던 이 탈퇴 결론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EU 탈퇴에 대한 투표를 했지만은 이것이 영국 미래에 대한 청사진입니다. 그래서 탈퇴를 후회하는 리그렉시트가 많으니까 그 재투표를 좀 하자, 이런 주장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봤자 어차피 반대는 1614만 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1741만 명이 찬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재투표 붙이자라고 지금 생각을 할 건데요. 근데 영국 국민의 51.9%가 투표에 찬성했던 사안을 다시 없었던 일로 재투표를 통해서 되돌린다면 이것은 민주주의 발상지인 영국에서 민주주의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정치에서, 경제에서, 우리의 선택에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하는 부분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결국은 가봐야 나중에 그것이 옳았는가 틀리는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수결로 투표에 붙여서 선택하는 것이 오늘날 민주주의에서의 가장 중요한 행위고, 한 명이 많더라도 이긴 쪽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데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고 타격을 입는 계층이 많고 또 실제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예상 외의 내용이 나와서 우리가 다 무식해서 모르고 투표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다시 투표해야 된다. 탈퇴를 선동하는 측에서 여러가지 허위로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그런 거짓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탈퇴를 결정한 이후에 브렉시트 투표에서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이, 탈퇴파 진영이 했던 이야기들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 거짓이었다라고 밝혀졌기 때문에 사기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재투표한다. 그것도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사기에 속았든 말든 그것도 국민의 선택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거 이런 부분들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투표에서 숱하게 목격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다수결로 투표해서 3분의 2가 탄핵에 찬성했으면 국회에서는 탄핵이 가결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부패한 다수 국회의원들이 한마디로 깨끗하고 국민들 편을 드는 올바른 대통령을 탄핵했다. 그 말에 국민들이 나서서 한마디로 그 거리에서 촛불 시위로 밤을 새우면서 실질적으로 방송국을 협박하고 국회를 협박하면서 심지어 국회에 차를 들고 가서 들이받은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선택을 300명의 부패한 인간들이 저지른 잘못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300명의 부패한 인간들을 뽑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국민들 아니었습니까? 자, 저는 민주주의의 종주국이자 발상지인 영국에서 나오는 이러한 우매한 행태들에 대해서 정말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 이 투표 과정에서요, 이 탈퇴파가 주장한 브렉시트를 했을 경우에 돌아올 혜택에 대해서 이 독립당 대표 페라지와 보리스 존슨 보수당의 이런 전 런던 시장, 지금 보수당의 탈퇴파 지도자죠. 이런 사람들이 브렉시트로 영국의 EU 분담금을 31조 정도 내죠. 안 내고 영국인의 복지에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우리는 5,500억을 EU로 보내는데 그 돈을 보건 서비스에 지원하자라는 문구가 적힌 버스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페라지는 이제 탈퇴 투표가 가결되고 난 다음에 공약 이행을 보장할 수 없다, 실수였다,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잡아댔다고 비난하는데요. 영국 언론은 페라지가 BBC에 출연해 EU에 보내는 돈 5,500억보다 훨씬, EU에 보내는 돈은 5,500억보다 훨씬 많다, 그 돈을 병원과 지역 보건에 써야 된다고 주장한 영상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담금의 큰 몫을 의료 서비스에 쓰자는 얘기였다 라고 물타기를 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면 안 된다. 결국은 이 말들이 거짓이 아니냐. 그래서 분담금을 안 내면 건강보험 등의 복지에 얼마를 더 투입한다고 보장할 수 있냐 보장할 수 없냐고 지금 잔류파들이나 언론들이 이 당시에 그렇게 말한 사람들을 추궁합니다. 그러니까 페라지 당수가 실수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보장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속하지 않은 곳에서 주장을 한 것이다. 그 말은 결국은 이
자기가 그걸 갖다가 책임질 수 없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다고 실토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주장을 한 부분이 이 실수를 했다는 것은 그 사람 개인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고요. 그러면 영국 국민들이 이 페라지의 말에 다 속아서 탈퇴 투표를 했다는 겁니까? 자, 그렇게 하면 거꾸로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잔류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탈퇴를 했을 경우에 영국이 겪을 경제 위기나 여러 가지 이 디스토피아적 악몽적 상황을 과다해서 홍보하면서 마치 EU에 들어 있을 때 엄청난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저는 그 말에도 엄청난 거짓들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것뿐만 아닙니다. 자, 브렉시트가 되면 이민자가 억제될 거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탈퇴 여론을 이끈 보수당의 한 의원이 BBC 라디오에 출연해서 브렉시트가 되면 이민자의 수가 줄어드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대답해서 다소 오해가 있었다고 공약을 번복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 3억 5천 파운드, 5,500억 정도를 건강보험의 서비스에 지원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한 부분, 정치인이 선거 때 좀 과장되게 홍보하고 선거가 끝난 뒤에 자기가 보장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니까 보장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 부분이나,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브렉시트가 되었을 때 이민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줄어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뭐가 그렇게 큰 거짓말을 한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집니다. 아무래도요, 이민을 국경에서부터 EU 출신, 비EU 출신들을 다 엄격하게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이민자가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이민자가 완전히 그냥 획기적으로 줄어드느냐 하고 물으니까 당사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다소 오해가 있었다라고 했다고, 그걸 공약을 번복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지금 많은 언론들이 탈퇴파의 공약 뒤집기로 속아서, 선동에 속아서, 거짓말에 속아서 잘못 투표했다라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었다라는 부분을 이 EU에 주는 보조금을 연 5,500억을 건강보험에 투입할 수 있느냐, 또 더 나아가서 이민을 억제하는 부분을 갖다가 확고하게 진짜 이민을 줄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마치 선동과 거짓으로 몰아가는 것이 매우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저녁에 KBS에서 영국의 슈퍼 리치들, 즉 영국의 이 초부유한 사람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했습니다. 1부, 2부였는데요. 어제 1부를 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KBS에서 국영방송에서 하는 다큐멘터리라는 점을 참고로 해주십시오. 그 내용에 보면 영국의 한 기자이자 논객이 전 세계의 유명한 경제학자를 만나러 다니면서 오늘날 영국이 왜 저렇게 되었는가라는 부분을 질의하는, 응답하고 하는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영국이 80년대 초에 대처 수상 때, 또 미국은 레이건 때 그랬죠.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면서 한마디로 영국이 잘 살게 되었느냐. 그때 낙수 효과라고 했죠. 또 공급주의 경제학이라고 했습니다. 부자에게 세금을 깎아주면 부자는 투자를 늘릴 것이고, 그것이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에게 투입되어서 중산층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위를 끌어내려서 밑에하고 하향 평준화 시키지 말고 밑에 있는 사람을 위로 올리기 위해서는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레이건의 참모로 역할을 했던 경제학자도 나와서 열심히 설파하고 대처도 그런 이론을 설파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그 이론이 옳았느냐라는 질문에 영국인의 다수가 가난해지고 중산층이 없어져가고 주거 문제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영국이 여러가지 세제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한 결과 전 세계의 러시아,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온갖 검은 돈들과
투기 자본들이 영국으로 쏟아져 들어와서 영국 곳곳에 부동산을 사재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곳곳에 사재낀 부동산은 현금을 은행에 놓는 것보다 건물을 바라보고 있으면 훨씬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다라고 하는 판단에서 그렇게 한 것이랍니다. 자, 영국은 대처 이후에 세계적 금융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회복했는데요. 그리고 세계적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오늘날 런던의 그 엄청난 집값은, 그 엄청난 고급 이 주택들은, 맨션들이라고 부르는 고급 주택들은 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영국의 런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영국 곳곳이 그렇습니다. 그 이면에는 공유지나 국유지 등에 살던, 한마디로 임대주택 같은 데 살던 수많은 빈곤층들이 쫓겨나고 한마디로 주거를 잃고 있는 부분,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이런 전에 90%가 영국 국민의 임대주택에 살고 단지 10%만이 자기 주택을 가지고 90%에 대한 임대 수익을 얻은 어떤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영국이 그렇게 되어 간다는 겁니다. 영국의 새로운 젊은 사람들 중에는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어떤 과정에서 과연 그때 한 그런 결정들이 옳았는가?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이 그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비판을 합니다. 캠브리지 대학 교수인 장하준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세금을 작게 받는 것이 옳았다면 차라리 자메이카에 가서 사는 게 낫다. 자메이카는 소득세가 최고가 5%다. 알바니아는 10%입니다.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데는 50에서 60% 사이입니다. 영국은 45%입니다. 자, 세금을 작게 받으면 나라가 잘 살고, 그러면 부자들이 돈을 펑펑 쓰고 투자를 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의 다 자리를 제공한다면, 일자리를, 자메이카가 제일 잘 살아야 된다, 알바니아가 제일 잘 살아야 된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카리브해에서, 유럽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들이 이 두 나라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돈을 더 많이 가진다고, 부자가 1000배를 더 번다고, 부자가 돈을 1000배를 더 씁니까? 전혀 아니죠. 사람이 쓸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죠. 부자들이 다이아몬드를 사고 금을 사는 것도 투자입니다. 부자들이 집을 사는 것도 투자입니다. 투기죠. 자, 그래서 대처 이후에 신자유주의적인 감세와 공급주의 경제학, 그리고 전 세계의 자유무역이 부자를 더 잘 살게 만들고 부자를 더욱더 소수화해서 그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는 것을 낳았느냐? 안 그러면 오히려 이 다수가 잘 살게 되었느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요. 1980년과 지금, 그리고 한 8년 전인 2008년에 벌어졌던 금융위기 때 상위 1%가 부를 얼마를 소유하는 식으로 늘어났느냐, 부의 집중이 높아졌느냐라고 비교해보면 답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980년에는 상위 1%가 10%의 국부를 소유했지만 2008년에는 23%의 부를 소유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때보다도 또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제가 영국의 브렉시트를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란이다. 그런데 그 반란을 보수층이 일으켰는데, 그러면 이 보수가 신자유주의를 끌고 가고 그 반란도 보수 서민이 하고, 이것이 과연 경제학의 원칙이 맞는 거냐고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들, 아니 몇 사람들이 제 블로그,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보고 무식하다. 니는 영 경제는 아니다. 자, 제가 제안을 합니다. 저보고 무식하고 니 정 경제는 아니라는 분들요, 제 방송에 출연해서 경제 문제로 토론을 해보기를 제안합니다. 그런데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은 거부할 거니까요, 본인 수준이 된다고 하는 사람 중에 신청을 하길 바랍니다. 어느 기관의 공식 대표면 더 좋습니다. 정경련이나 자유경제원의 대표라면 언제든지 토론을 환영합니다. 저는 한마디로 묻고 싶습니다. 경제학의 원칙이 다 무너진 세상에서요, 이제 뭘 가지고 경제학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이 경제학의 기성경제학의 신고전파든 신자유주의든 기성경제학의 화폐금융파든
이게 맞는 겁니까? 전혀 맞지 않죠.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확하게 가장 맞는 부분은 딱 한 개입니다. 그게 뭐냐? 경제학은 다수의 고통받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경제학이지, 경제학이 수학처럼 과학처럼 그냥 감정을, 사랑을 배제한 채 적용시키는 이 공식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뭐 때문에 경제학을 합니까? 상위 1%, 상위 0.1% 슈퍼 리치를 위해서 경제학을 합니까? 애초에 경제학은 별도의 학문이 아니라 정치 경제학이었습니다. 저는 사실상 경제학이 정치 경제학으로 회귀를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경영학은 그 이후, 한참 이후 나온 학문이죠. 경제학에서요. 왜 경제학이 정치 경제학이 돼야 되는가 하면, 경제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정신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해관계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신을 빼버리고 경제학을 단순히 하나의 학문처럼 다루게 된다면 그 경제학은 한마디로 효율성만을 이야기할 뿐인데요. 효율이란 미끼 하에서 정말로 돈을 더 벌 수 있으면 무슨 짓을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이야기도 지금 어제도 나왔습니다. 정치인들은 슈퍼리치들, 즉 재벌이나 초부유한 금융자본가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수치를 속이는데 기여해준다는 겁니다. 성장률이 얼마가 늘었고, 투자가 얼마가 늘었고, 고용이 얼마가 늘었고 사기치는데 한마디로 재벌들이나 다국적 기업이나 이 금융자본가들이 기여해준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수치는 다수의 사람이 더 행복해져 가는가 불행해져 가는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수치로 밖으로 놓은 게 불과할 뿐이고요. 부자들에게 훨씬 더 많은 부가 집중되고 다수가 훨씬 더 가난해졌더라도 전체를 합산해서 평균을 내서 발표하는 그 수치는 그런 고통들을 배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경제학입니까? 부자들을 위한 앞잡이 학문에 불과하지요. 제가 무슨 보수를 지향한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좌파다 빨갱이다 그러는데요. 저는 이제 정면으로 경제학의 본질이 뭐냐, 보수의 본질이 뭐냐, 자유시장 경제론자의 본질이 뭐냐를 파헤쳐서 한번 붙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하고 한번 파이팅을 해볼 사람은 군시렁거리지 말고요, 등록을 해서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알고 있는 시대는 이제 끝이 났어요. 어디서 허접대기, 한마디로 앞잡이 학문들을 배우고 와가 그걸로 박사 땄다고 하면서 그걸로 오늘도 앞잡이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그걸 마치 저한테 좌파니 우파니 무식하니 아니니를 갖다 붙입니까? 자, 이유요, 여러 규제를 만들고 다양한 온갖 고상한 말, 제레미 리프킨이 그런 유러피안 드림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본질은 썩어 문드러진 신자유주의의 관철을 위한 겁니다. 즉 사람과 노동과 상품과 자본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형태라는 겁니다.